자, 먼저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여러 이슈들이 많았죠. 하이닉스도 네. 있었고, 뭐,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슈도 그쵸.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채팅을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다 전문가여서 다 결과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석도 이미 다 끝나셨네요. 뭐, 맞아요. 하이닉스 13% 올랐으면, 그거, 프리미엄 고려해서 뭐 비슷비슷하다라는 것도 다 그러니까요. 나오고, 근데 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전쟁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지 않나? 근데 또 불안한데 유가는 분명히 오를 텐데, 다행이네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괜찮아서, 뭐 끝났어요. 예, 여러분.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다 아시네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방종? 예? 뭐 여기서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아니,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자세하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드론 아는데도 그쵸. 또 듣는 맛이 있잖아요. 예. 또 누군가의 시각은 맞아.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말해줬을 때 약간 그렇지, 그치 맞장구 야,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맞아.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 저도 거기에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일단 특이했던 거는 장 초반에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뭐 때문에 없었을까요? 하이닉스죠. 그쵸. 예, 하이닉스 ADR 상장을 기다리면서 장 초반에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이게 저도 초반에 열심히 하이닉스 상장 대기방 켜놓고 상장 대기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방송하잖아요. 월간 예. 픽샷이 상장 대기방이었어요? 그때 스페이스X 대기방 한번 했었는데 예, 엊그제는 하이닉스 상장 대기방 켜놓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 주무실 때 돼가지고 그냥 껐는데 그 정도로 계속 다들 대기하더라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도 전반적으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닉스 상장 첫 시초가 나오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다시 시장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쭉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또 4% 올랐네요. 금요일에. 그리고 메타도 6%. 요즘 메타가 셉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메타가 거의 AI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대장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서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를 대변하고 반도체를 대변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한쪽으로 막 쏠리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실적 시즌 앞두고 거의 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확실히 이제는 섹터별 순환매라기보다 이제 종목별 순환매로 살짝 바뀌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이 실적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별로 우리가 조금 쪼개서 세분화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샌디스크 좀 올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빠졌고요. 이것도 아마 하이닉스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요. 하이닉스 들어갈 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크론 조금 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AMD는 여전히 좋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또 나오면서 이제 CPU에 대해서는 이번 실적 시즌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러셀 2000 쪽에서도 뭐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헬스케어 계속 좋았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AI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헬스케어가 살짝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이번 주 실적 발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크로가 왜냐하면 CPI PPI 뭐 이런 것들이 쭉 발표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 말로 가시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하나 있죠. 금통위가 이번 주에 있더라고요. 금리 인상할 것 같다고 막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는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은 하던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이게 금요일 마감가라서 아마 요거보다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호르무즈가 재폐쇄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재봉쇄, 뭐 재폐쇄, 뭐 별거 다 나오는데 다시 폐쇄됐다고 일단 이란의 오피셜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거 국제유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크고 작은 그런 전투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또 있었더라고요. 간밤에도. 그래서 아마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역시 백선 등락이 지속되고 있고요. 금값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63,900달러인데 이게 제가 어제 밤에 캡처한 지표고
지금 상황으로는 64,200까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아마 채팅창에서도 이러면은 생각보다 분위기 괜찮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바닥 탐색을 그만하고 이제 심해져에서 좀 올라올 때가 됐죠.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AI 투자가 만드는 미국 경제. 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AI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뭐 흥미로운 이슈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아까 엔비디아 메타도 보셨지만 결국에 이번 실적 시즌 들어가는 데 앞서서는 우리가 AI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 이견의 여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투자 심리가 확실히 지난주에는 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AI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GDP 성장의 25% 이상을 AI 스펜딩, AI에 대한 투자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미국을 생각할 때는 항상 소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뭐 중국에서 만들고 뭐 한국이랑 일본에서 뭐 설계도 하고 이렇게 조립해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소비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투자하고 그 투자를 한국에서 뭐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그게 미국에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이어진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높은 이유도 이 투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자본 지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수요는 견조하다가 일단 지금까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지난주 오기 전까지는 뭐 AI에 대한 수요도 좀 흔들리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다시 반도체가 좀 살아났죠. 결론적으로는 급증하는 인프라 지출로 인해서 이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결국 GDP 성장률에 높아지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돈을 쓰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주당 순이익 성장률도 둔화되고 자사주 매입 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정도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타당하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나오면서 AI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6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동시에 370억 달러의 AI 관련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건 요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요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나 뭐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가적인 그런 이슈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AI 하드웨어가 돈을 벌고 소프트웨어가 돈을 쓴다라는 개념이었다가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누가 돈을 덜 쓰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 시즌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돈 너무 많이 써서 그냥 모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왜냐하면 수요는 다들 견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바꾸는 그런 현상들을 보니까 이 스몰캡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새로운 뭔가 혁신이 나오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닷컴 시절에도 무슨 닷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나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거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AI를 활용한 스몰캡 기업들이 계속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서비스 부문에서도 이거 보시면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건설 부문보다 프로페셔널, 과학 그리고 기술 서비스 부분들이 챗GPT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게 엄청나게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는 기회도 많고 발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JP모건에서는 AI 에이전트로 주식이랑 채권 투자 비중을 독립적으로 조정하는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보다 연평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뭐 물론 시장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AI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오픈 AI를 고소했어요? 네, 왜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이 이슈가 주말 사이에 등장했는데 네. 애플이 오픈 AI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둘이 되게 친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 세멀트만에 눈이 땡그레졌죠. 왜 그랬냐면 오픈 AI가 요거부터 보시면 이르면 2월에 AI 디바이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애플 제작자들 엄청 데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디스플레이 없는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안경, 녹음기, 착용 가능한 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는 거예요. 애플이 보기에는. 여기 보면 오픈 AI 하드웨어 책임자인 탕탄, 전 애플 엔지니어였던 장류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됐는데 기밀 하드웨어 파일과 미공개 제품 자료를 빼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향후 제품을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오픈 AI는 관심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애플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을 아예 리셋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명성이 여기서 이제 이 콘텐츠를 해요. 네. 만약에 혹여 이제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 종신계약이니까 다른 회사에 가서 이 콘텐츠를 그대로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베꼈다는 나는 건가? 소송할 거야. 그거 왜 되게 그대로 그 포맷으로 하냐. 당황스럽긴 하네. 네. 근데 이제 애플 엔지니어들이 많이 가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애플 입장에 또 이게 그리고 소송이 걸리면은 뭔가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뭐 그럴 수 가처분 있죠. 해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그래서 뭐 그 이거는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뭐 오픈 AI의 AI 디바이스가 조금 뭐 미뤄지거나 뭐 네. 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냥 최근에 애플의 행보를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지금 화가 났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뭔가 도태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요. 화가 났어. 저는 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반도체도 그렇고 디바이스도 그렇고. 솔직히 오픈 AI에서 뭐 만들어 봤자 애플의 그 감성을 넘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사람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긁혔네? 이거 긁힌 거죠. 애플이 긁힐만 하죠. 왜냐하면 긁히는 이유는 저는 그 쫄리니까 긁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솔직히 지금 애플은 소프트웨어 AI 쪽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 그걸로 사람들이 뭐 해야 계속 되는데. 붙잡으려고 하는데 네. 오픈 AI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죠. 나의 유일한 경쟁력이 그러니까요.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AI를 향한 애플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와 수요는 애플도 입증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우리가 조금 늦었음을 오히려 이렇게 긁히는 걸 티냄으로써 보여주는 거구나라는 저는 중요한 그런 이슈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미국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뭐 내부 정보 이런 그쵸, 것에 그쵸. 대해서 되게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애플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오픈 AI 예.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오픈 AI에 우리가 투자한 건 아니니까 그쵸. 오픈 AI 뭐 우리가 손실 볼 건 없잖아요. 그냥 AI라는 큰 틀에 있어서 경쟁이. 계속 이제 수요는 지속된다. 투자 경쟁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었던 거는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 또 얹었어요. 봐라, 내가 예전부터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I'm doing this because I love it. 여기서 이시 뜻하는 의미가 바로 그 사기를 나는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고 그냥 대놓고 디스를 했어요. 머스크 또 싫어하죠. 그랬더니 샘 알트만이 그래, 너는 아마 투자자들한테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걸 팔지? 이러면서 아니 유치해. 좀. 재밌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 되게 그렇지 재밌던데. 마. 이게 다 큰 어른. 우리나라 따지면 이재용 장관 뭐 근데 이렇게 하는 어쨌든 거잖아요. 이런 그쵸, 맞아요.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약간 미국에서의 되게 약간 좀 젊잖아요. 샘 알트만도 젊고 이러니까 서로 이렇게 메인스트림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저는 모든 뉴스 플로우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이네요. 그래서 그냥 다 AI입니다. 그냥 온 세상이 AI고 AI 수장들끼리 싸우고 저는 이걸로 뭐 예능을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와. 다 AI 수장들 세워놓고 뭐 넌 뭐하니? 재밌잖아요. 다 긁어 막. 애플 너네 AI 없지? 맞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AI 판이니까 여러분들의 그 투자 방향성은 그냥 AI에 계속 꽂아두고 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웃음기를 조금 빼고 이제 전쟁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네.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 또 봉쇄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뭘 잘못을 하고 있는지, 누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주말 사이에 엄청 많은 일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란이 또 상선을 미사일로 공격했고, 그러면서 혁명수비대가 패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만도 뭔가 좀 그쪽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러니까 같이 이란과 협력하고 있는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결론만 알면 호르무즈 해협이 또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제 유가가 벤치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유가가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좀 보는 건데, 일단 7월 10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휴전이 끝났다는 점을 나는 분명히 밝혔다. 뭐 이란이 먼저 전화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미국은 이란 측의 휴전이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선박을 공격했던 게 이거 시스템 오류였다라고 해서 뭔가 덮으려고 하는 느낌이었고,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항구를 개방하는 걸 발표해라 라고 뭔가 대화가 다시 되는 듯 안 되는 듯 했었는데, 결국에는 일요일이었나 토요일 밤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키프로스 국적의 선박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히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미군 중부사령부가 또 세 번째 공습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보복 공격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지금 호르무즈의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금 1000발의 미사일을 장전 중이다. 1000발? 이란 정부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공언한 대로 뭐 어떤 시도를 할 경우에 즉시 수천 발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다라고 다시 엄포를 또 놨고요.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이제 일방적인 거래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당신에게 약속을 지키거나 대가를 치르라고 경고했고 현실이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를 또 자아냈죠. 근데 또 미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모든 선박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도무지 뭐가 사실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누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는 잘 계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서 이란 쪽 얘기 전달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란 내부적인 오피셜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지 않아. 근데 그렇구나. 약간 이제 제가 주말 인터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네. 이제 골목길 깡패에 비유를 했습니다. 저희 깡패가 형들 3명이 어두운 골목이 좁은 데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 지나갈 수 있겠어요? 지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못하죠. 돈 뺏기는데 네. 그게 경찰이라서 아니 여기 3명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저희는 그냥 담배 피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못 지나 저희는 그냥 담배 피는 거예요. 지나가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다. 만약에 거기서 또 경찰이 없고 약간 뭐야 나 좀 치는데 뭐 저기 못 지나가 이러다가 누가 이렇게 강하게 어깨라도. 또 지나가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자, 우리가 유가가 또 어떻게 될지가 이번 주에 또 하필이면 또 이번 주 CPI 발표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큰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머리 아프니까 바클레이스에서는 이제는 좀 지정학적 불확실성 말고 그냥 실적에 집중할 때다. 좀 덮어놓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불안정한 평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불안정한 평화. 이건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제가 뭐 계속 사람보다 상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트럼프가 덮을 것이다라고 바클레이스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주 반도체 이쪽이 지난주까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거품, 버블 우려를 일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뭐 여름철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니 이제 실적 시즌을 준비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전고점 다시 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뭐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 막 제가 막 음모론까지 펼치면서 뭐 SK 하이닉스 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계산까지 해가면서 봤는데
결국에는 S&P 500은 어느새 전고점입니다. 와. 이 실적에 대한 계산이 우리가 만약에 크게 틀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 통과하면서 다시 전고점 돌파하겠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금융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돌입이 되는데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S&P 500이 여기까지 올라온 배경을 되게 쉽게 보려면 요거 보시면 돼요. 다우 지수랑 나스닥 지수. 와. 다우가 최근에 사상 최고치까지 찍었기 때문에 S&P 500은 여기서 나스닥이 빠지는데도 흘러내렸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다우가 사상 최고치 찍고 조금 내려오니까 거기서 나스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S&P 500은 이제 기술주 부분들이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승폭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런 섹터별 순환매 그리고 가치주와 성장주 섹터별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됐으니까 이제 종목별로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포인트고요. 러셀2000도 꽤나 잘 버티고 있었어요. 여기는 러셀2000에서 최근에 헬스케어도 좋았고, 많이 올랐네요. 네, 파이낸셜도 좋았고, 뭐 좋은 섹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왜 이렇게 정신 없어? 얘는 좀 널뛰기 장난 아니죠? 얘는 아마 코스피랑 겹쳐 놓으면 아마 되게 비슷할 거예요. 겁니다. 아니 진짜 널뛰기 여러분 보세요. 네. 막 갭상승, 갭하락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마이크론, 삼성전자, 코스피 뭐 이런 거 붙여놓으면 다 비슷할 건데, 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널뛰기 하는 동안 어쨌든 S&P 500은 그래도 순환매가 잘 돌면서 잘 버텼다. 근데 미국 증시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렇게 널뛰기가 있어도 붕괴되기에는 너무 커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시선을 갖고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우려의 시선을 내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보시면은 미국의 ETF 운용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어느새 돌파했어요. 계속 미국 쪽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투자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경이 미국의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 AI 그리고 대한민국 관련 펀드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서이다. 그러면 요거 다 겹쳐보면 결국에는 시장은 여전히 AI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역대 두 번째로 큰 월간 순유입을 기록했다라는 건 7월부터 발표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난주에 펀드 플로우도 올해 주간 유입액 기준으로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지난주 초반까지는 계속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저가 매수를 다시 가동을 한 거죠. 심지어 되게 흥미로웠던 건 인사이더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업 내부자들의 매수가 급증하고 있대요. 기술 기업들의 내부자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 요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약간 부담스러운 건 또 이제 나스닥 100 안에서 이제 약간 K자형 그러니까 베어마켓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나스닥 100 지수 자체는 높은 구간에 있지만 베어마켓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0% 이상 고점 대비 하락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이러면은 또 우려하는 시선이 나올 수 있고 어쩌면은 또 그쪽으로 또 순환매가 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조금 최근에 조금 둔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좀 비슷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약간 최근의 하락의 변동성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이탈되거나 시장을 떠나고 맞아요. 그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어. 기관 투자자들은 거기서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매수를 그쵸, 좀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뭐지? 이러다가 우리 진짜 버블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목들의 어떤 분위기도 잘 보시면 개인은 엔비디아 안 사요. 그럼요. 엔비디아가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샀던 뭐 마벨이라든지 뭐 AR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지수를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살아나면 그쪽이 이제 더 확산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래서 완전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소외받고 있어. 아, 그쵸. 근데 요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둔화돼서 개인 투자자 이제 희망을 잃은 건가 하기에도 네. 이거 보시면 에쿼티, 개인 투자자들의 에쿼티가 많이 늘어났는데 캐시도 은근히 많이 늘었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 에쿼티가 좀 꺾였는데 거기서 캐시가 늘어났다는 거는 요거 이제 시장 분위기만 바뀌면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다가 이게 되게 압도적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돈 프리캐시 플로우거든요. 네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조만간 이제 마이너스로 돌 거다. 저거 그러면 안 되는데. 대신에 이거를 반도체가 쭉 가져가니까 아니야, 저건 좋은 그림이 아니잖아. 이거는 뭐 미래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기 저쪽에 하늘색이 투자해야 지금 파란색이 더 진해지는 건데. 그렇죠. 이러다가 이 하늘색이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아직은 조금 안 돼. 계산엔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돈 벌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세미컨덕터가 맞다. 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해서는 요거를 여기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중에 긍정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리의 판단은 계속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의 걱정은 요 돈 많이 버는 건 알겠는데 얘가 여기로 밑으로 꺼진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나스닥은 그냥 이제 EPS랑 맞게 평균적인 그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속스는 이미 여기까지 반영을 해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또 납득시킬 만한 이번에 또 실적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건 반도체건 어쨌든 숙제는 명확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도 우리 이 정도까지 해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 우리 투자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반도체는 이 정도까지 돈 버는데 그거 선반영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CPI가 먼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뭐 4.5를 올해 전반적으로는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CPI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워시 의장이 또 연설이 한번 예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TF팀 발표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에 대해서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분석을 해줬는데 라잔이라는 사람이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연준이 현금을 대량 공급하는 동안 은행이 형성하는 습관들이 연준이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제거하기 위험한 수준의 현금에 의존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를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연준이 현금을 막 때려 넣어서 시장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 요게 딱 그 지금 케빈 워시의 입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돈 걷어들이고 싶어하는.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그쵸. 하죠. 그런 부분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실적이랑 연결을 지어서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숙제를 해결해 줘야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다시 유동성이 복구가 되겠구나.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특징주네요. 맞습니다. 그냥 지난주 금요일은 하이닉스의 시장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뭐 제가 한국인이라서 국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도 맞아요. 장 초반에 진짜 안 움직였어요, 시장이. 네. 근데 그게 하이닉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0억 달러죠. 10억이니까 네. 280억 달러를 이번에 하이닉스가 이제 자금 조달에 성공했죠. 네, 조달을 하기로 와, 했습니다. 박수 저렇게 박수도 치시는 치고, 모습.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뭐야 이거 매크로인가? 아니, 뭐 계속 똑같은 박수를 장면. 너무 똑같이 치죠. 뭐 멈춘 거 아니죠? GIF인가 봐요. GIF. 그런가? 얼마나 뿌듯할까요? 예. 지금 앞에 계신 분들 하이닉스
주식 많이 들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저희 이제 월가킥샵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뉴욕에서 보시는 분도 계신데 아, 네. 야, 이 태극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고 괜히 가슴이 좀 찡했다. 저 건물이 JP모건 건물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JP모건이구나. 예, 월가에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사진 태극기가 걸려 있는 거 보고 그렇다더라.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외국계 IPO 중에는 1등 하이닉스, 알리바바보다 더 큰 기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뭐 결과는 다들 아시죠? 예,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177까지 찍다가 예, 장 막판에 168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차트에 170 위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건 이건 시간 외에서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170 몇에서 시간 외가 마감이 됐고 뭐 또 지수 선물 열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움직임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170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250만 원, 260만 원 근처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일단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 TSMC도 똑같거든요. 네. ADR이 조금 더 비싼 게 있으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막 그렇게 미국장처럼 막 10%씩 올라가고 그러기에는 쉽지 않기는 하겠죠. 예, 어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광노정 CEO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메모리 쇼티지 2030년까지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 특히 내년은 사상 최악의 쇼티지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세게 말하면 요즘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좀 한국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약간은 불편한. 예, 뭐 러트닉도 그 마이크론의 투자 이슈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많이 투자를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죠? 뭐 전력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라면 미국이 아니든 뭐 어디든 그렇죠. 투자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조금 이 묘묘한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광노정 씨와 한마디 얘기를 했는데 중국 내 칩 공장에서 생산한 칩의 70% 이상은 해외 그리고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AI의 본질은 미국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연설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흥미로웠던 게 EWY로 꽂히던 자금이 다 디램으로 갔더라고요. 저기 디램이란 ETF에 스카이닉스가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똑같아요.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렇게 이미 다 들어가 있구나. 네,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있으니까.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코스피에 대해서 엄청 매력을 느낀다기보다 결론은 디램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 티커가 SKHY잖아요. 맞아요. 이걸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되게- 보통 우리가 뭐 속스, 뭐 스카이, 뭐라 그러죠? 뭐 스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하게 읽잖아요. 스카이 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저는 전지현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전지현 언니요? 전지현 언니가 얘기했죠. H는 무음이야. 그래서 언제 나왔던 스카이라고. 거지? 나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나 오늘 운전하면서 이거 꼭 얘기 드려야지. 우리끼리 다 같이 월무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스카이로 진짜 우리 왜 대학도 우리 뭐 스카이하면 되게 뭐 그쵸, 좋다라고 그쵸. 생각하잖아요. 그 스카이의 의미 좋잖아. 그렇죠. 하늘까지 주가 네. 올라가고 하니까. 자, 그래서 스카이로 저는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오세요. 네. 자, 트럼프 효과는 현실입니다. 뭐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트윗 중에 네. 이 마이크론 얘기하면서 마이크론이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 결국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 막아. 역시 안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 이런 걸 보는데 약간 계속 뭔가 투자를 압박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을 계속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인텔이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수혜가 됐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애플, 뭐 엔비디아,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인텔과 협력하도록 장려하면서 최근 실적 반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프탄 최고 경영자가 취임한 이후 4배 이상 상승했다.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투자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했어? 막 이러면서 계속 정부가 챙겨가고 있대요.
그만큼 인텔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뜻이겠죠. 뭐 물론 이게 좀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 좋게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중국 모멘텀 회복하고 급등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확실히 아까 반도체의 큰 숙제가 선반영한 거 아니야였잖아요. 근데 얘는 선반영도 안 했어요. 밸류가 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의 최고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또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AMD도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티펠이 목표가를 635달러까지 상향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경은 또 역시나 서버 CPU 시장 2030년까지 연평균 3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CPU 종목들 중에는 일부 종목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델 같은 거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그 급등한 이후에 전혀 안 무너지고 그 위쪽에서 계속 신고가 경신 근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 CPU 진영, 뭐 서버 CPU를 비롯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렉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진영에서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특징주 메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메타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을 하면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어요. 수년 만에 진짜 역대급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해서 요거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6%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장대 양봉을 일간으로 2번, 주간으로 길게 뽑아내는 거는 정말 흔치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메타가 진짜 달라졌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거고요. 로이터에서는 아이리스 칩이라고 하죠. AI 자체 칩을 9월부터 벌써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 역시 뭐 소프트웨어를 잘 갖추고 이제 AI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자체 칩이 있느냐 없느냐가 시장에서는 아주 큰 그런 그 주가의 어떤 그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 계속 떨어지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좀 막아줄 수 있다. 라고 보는 첫 번째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높게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뭐 메타가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보다 비용에 대한 우려,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1,450억 달러로 6.5기가와트 용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거는 기가와트당 22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자체 칩이 들어가면서 비용을 많이 낮췄겠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거는 그래서 메타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보다는 우리가 걱정이 너무 컸구나에 대한 반등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뭐 뮤지 이미지에 대해서 이거 너무 이거 뭐 우리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도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반발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는 지금 주가의 반등이 여전히 조금 숙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더 뻗어가기에는 거기서 고민도 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는 게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내년부터 우주 데이터 센터 비행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사실 그 긁힌 거의 일환이에요. 네. 서로 이제 샘 알트먼이랑 주고받고 하다가 야, 너는 뭐 그 투자자들한테 사기쳐서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설치한다고 막 사기치잖아 이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 내년부터 할 건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시간은 남들과 좀 다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쨌든 조금 주말 사이에 있었던 설전 중에 하나여서 이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 붙이고 싶었는지 뭐 스페이스X가 진짜 잘 프로젝트를 완수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그 가치가 커질 것이다라고 특히 태양 에너지를 대규모로 유용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당연히 지구 경제를 능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되게 이렇게 뻔뿌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지표 중에 하나는 지난 5월 지표예요. 6월 아니고 5월인데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 발전량을 넘어섰대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꽤나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일정이 있더라고요. 스타쉽 13번째 발사. 그래서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쩌면 계속 이런 설전으로 약간 뭐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 이렇게 추가해 봤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사이버캡 출시가 진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 디자인으로 진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연구자들이 기가 텍사스에서 이렇게 타보는 영상이 한 1분 분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문이 저렇게 열려요? 네, 문도 이렇게 열리고 진짜 휠도 없고 페달도 없고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 주차장에서는 저거 못 쓰겠는데. 저거 뭐 잘 열린다고 하던데. 예. 아니 이렇게 열리면은 그거 이렇게 잘 피한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 이 공간이 나올 영상이- 정도로? 옛날에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걸로 이제 초읽기가 됐다고 해서 네. 예, 그래서 이게 조만간 어쩌면 실적 시즌도 겹쳐 있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예, 요것도 잘 포인트 잡아보시면 멋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운전자들도 저 차를 살 수 있는 건가? 궁금하네요. 요거는 그거겠죠? 음. 그 운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예, 택시처럼 그래서 로봇 택시처럼. 못 사니까 예. 아쉬워서. 자, 서클이 신탁은행 운영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요거 좀 좋은 소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신탁은행 운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서클이 요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외부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됐다는 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어와서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이 서클이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낮아진다. 그래서 장 초반에 막 1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 다 깎아먹긴 했어요. 예, 그리고 한 4% 정도 상승으로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코인 쪽에서 오랜만에 예, 이슈가 나왔고 클래러티 액트도 이번 주에 뉴욕에서 현장 청문회 이번 주에 공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계속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서클을 매수하고 로빈후드를 팔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뭔가 비트코인이 여전히 약세장의 회복세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보유자들이 개인 투기꾼에서 전문 투자자도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 과정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64,000달러까지 잘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기꾼이라는 의미는 약간 단타하는 그렇죠. 사람들이고 예. 투자는 뭔가 장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는 장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죠.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했네요. 자, 드디어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이제 본격 시작인 거죠? 맞습니다. 이번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고요. 지난주에 델타항공이 열면서 이제 조금 이제 오프닝을 열었고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금융주 쭉 이렇게 실적이 나옵니다. 화요일 개장 전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일 개장 전에는 ASML 나옵니다. 그래서 ASML과 TSMC가 또 상당히 중요한 반도체 쪽의 실적이 될 것 같고요. 블랙록, 모건 스탠리, 유나이티드 항공,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그리고 목요일 장 끝나고는 넷플릭스 이렇게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 항공은 역사상 최고 유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실적을 냈어요 라고 하면서 델타 항공 차트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실적 발표하고 조금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1% 정도밖에 안 빠져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월드컵 효과도 있었고 프리미엄 사업부도 호조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TV 생방송을 확대한다라는 방침이 나오면서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넷플릭스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저도 주말에 넷플릭스 보기는 하는데 진짜 요즘에는 넷플릭스만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과연 실적 발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노트북이었습니다. 노트북 지금 요즘에 너무 비싸서 다른 데 가서 사시면은 부담돼서 아마 선뜻 결제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3프로아뜰에서는 늘 저희가 정말 낮은 가격으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북 11세대 최초로 저희가 79만 원대에 준비했습니다. 요거 지금 사양을 보면요. 11세대 코어 i5 그리고 램 16기가 SSD 517GB짜리고요. 1.05kg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거고 드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아니고 15.6형 FHD 그리고 윈도우 11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양이 큰 거 높은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7만 원 이것도 100만 원이 안 해요. 요거는 SSD가 1TB고요. 여기서 보니까 코어 i7 요거 코어 i5 i7의 차이 그리고 512GB와 1TB 거의 2배인데 97만 원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왕이면 고사양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난 가볍게 그냥
크게 사용 안 하고 뭐 워드 문서나 아니면 인터넷만 사용을 하신다 하신 분들은 가벼운 저사양으로 79만 원대로. 근데 이것도 저사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과 조금 파워 사양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트북은 진짜 가벼워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기에 정말 적당한 무기다라는 거 소개해 드립니다. 아마 한정 수량일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북경오리 핫딜. 요거 제가 참 좋아합니다. 북경오리. 나올 때마다 저희가 진짜 완판을 거듭하고 있는 북경오리. 벌써 이게 몇 차째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늘 나올 때마다 진짜 좋아하는데 명성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요거 요렇게 안에 요런 게 전병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쌈 싸 드셔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담백하게 먹기도 합니다. 이거 소스 잘 안 찍어 드셔도 돼요. 맞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저는 겉바 속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요. 그래서 저거 통으로 그냥 여러분 집에 배송이 돼. 집에 우리가 평소에 마트 같은 데 가서 오리고기 구입하려고 하면 다 슬라이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으로 저렇게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옆으로 써셔도 좋은데 저는 약간 식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깍둑썰기처럼 썰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달라요. 맛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복날 특집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장어 이런 거 복날 특집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복날 특집으로 재구매 1위 스테디셀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격 3만 원대로 준비를 했고요. 에어프라이기에 구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잘라서 프라이팬에 구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진짜 간단하게. 저거는 제가 나올 때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소비 기한도 2027년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3팩에 39,800원 북경오리 6인분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맨날 복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복날 특집으로 뭐 장어도 주고 오리도 주고 삼계탕도 나오려나? 계속 뭐 줄 것 같네. 여름에는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성님의 아침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월간 뉴스레터 박명수 크리에이터 함께했고요. 잠시 후 이권희 대표와 돌아오겠습니다.